믿기지 않는 일이 또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 말이죠. 브라질 정부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고, 브라질 국회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브라질 사회를 조용히 장악한 0.3% 집단의 존재였습니다. 연방 상원, 주요 대학, 거대 기업들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이들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죠. 60년 전 절망적인 가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숨겨진 권력이 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감동토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계 어머니와 브라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셀라라고 해요.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가 자랐기에 브라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번 회사에서 K-팝과 관련된 세계 반응을 다큐로 제작해오라는 상사의 말에 20년 만에 브라질로 건너가게 되었죠. 브라질 도착 후 택시를 타고 상파울루의 가장 번화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가씨, 한국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를 가봐야 해요. 택시에서 내린 순간 마르셀라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20년 전 그녀가 떠날 때 평범한 상가거리였던 이곳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 있었거든요. 한글이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한글로 뒤덮여 있었어요. 서울식당, 부산마트, 대한약국, 코리아 모터스. 간판의 70% 이상이 한글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울의 한 골목을 통째로 브라질에 이식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마르셀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이 한글 거리를 자신들의 일상 터전인 양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라가 어리둥절해하며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한 브라질 청년이 다가왔어요. 한국 다큐멘터리요? 완전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가 진짜 코리아거든요. 코리아? 브라질 한복판에서? 저희 가족은 20년째 여기서만 쇼핑해요. 한국 사람들 가게가 제일 믿을만하거든요. 믿을만하다. 그 말에 마르셀라의 가슴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국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니 더욱 놀라운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브라질 전체 인구 2억 1천만 명 중 한국계는 고작 60만 명, 0.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봉해찌로라는 거리 일대 상권의 80%를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봉해찌로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상파울루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상권이었던 거죠. 브라질 최대 도시의 물류와 유통을 책임지는 이 경제 허브의 80%를 한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셀라는 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 작은 전자제품 가게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얼굴이네요. 필요한 것이 있나요? 김정수라는 이름의 그 할아버지는 마르셀라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브라질의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선뜻 도움을 주시겠다 했죠. 우리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60년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함께 뭔가 특별한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르셀라는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분명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르셀라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1963년, 그해 25살이었던 김정수는
희망을 품고 브라질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지옥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던 거죠. 포르투갈어 한마디 모르는 청년이 맨손으로 이국 땅에 던져진 상황이었어요. 봉제 공장 한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건 차별이었어요. 월급은 브라질 현지인의 절반도 안 됐고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동양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품질에 대한 성공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죠. 한 땀 한 땀이 우리의 이름이었거든요. 당시 브라질 봉제업계는 대충대충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납기는 자주 늦어지고 품질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면서도 품질은 더 좋았습니다. 밤새워 다시 뜯어서 고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처음엔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렇게 꼼꼼하게 하냐고. 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말해줬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한국인이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코레아노 퀄리티라는 말이 생겨났죠. 처음엔 품질로, 나중엔 신뢰로. 1970년대 들어서면서는 판도가 바뀌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독립해서 자신만의 작은 공장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5년 동료 셋과 함께 미싱 5대로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3년 만에 직원이 15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납기 지연이 당연시됐어요.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기 어려웠고 받아도 품질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반대였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고 품질도 일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거래한 업체와는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궁금했던 건 한국인 사회였습니다. 다 같이 잘 되는 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연대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원단 업체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신뢰할 만한 거래처가 있으면 소개해줬어요. 자금이 부족한 동료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봉해찌로 거리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가 가게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브라질 아주머니, 벌써 15년째 우리 단골이에요. 왜 한국인 가게만 찾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르셀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코레아노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르셀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이야. 실제로 그 시절 한국인 상점들에게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바로 이름으로 장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판에 적힌 한글이 곧 우리의 신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 상인들은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도 똑같았고 품질도 보장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글 간판이 보이면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마르셀라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니. 실제로 그 시절 상파울루 시의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한인 상권은 시 경제의 안정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0.3%에 불과한 인구가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든 건 상권만이 아니었거든요. 1985년에 우리가 한글 학교를 세웠어요. 김정수 할아버지가 거리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오후에는 포르투갈어와 브라질 역사를 가르쳤다고 해요. 완벽한 이중 문화 교육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브라질에서 최고가 되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 철학이 통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계 2세들이 브라질 최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곳에는 한국계 2세들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대학만 간 게 아니었어요. 전부 수석이나 차석으로 졸업했죠. 한국계 학생들이 브라질 주요 대학에서 상위권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대와 법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때부터 브라질 사회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상인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1995년 상파울루 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한국계 학생들의 성취도가 시 전체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마르셀라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30년간의 체계적인 교육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오는 법이죠. 1998년에 정말 큰 시련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해가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의 해였어요. 마르셀라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그때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IMF 외환위기. 한국에서 시작된 경제 파탄의 여파가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덮쳤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해준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일순간에 끊어졌어요. 수출 주문도 취소되고 원당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 대기업들이 브라질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죠. 마르셀라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조국이 힘들 때 해외 동포들까지 외면당한 거였네요. 하지만 정말 절망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998년 하반기 브라질 일부 언론들이 한국계 상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해요. 코레아노들이 브라질 경제를 망친다는 식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상점 불매운동까지 제기됐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일부 한국인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글 간판을 떼어내는 가게들도 생겨났습니다. 마르셀라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랑스러운 한글 간판들을 자신의 손으로 떼어내야 했던 상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때 봉해지로의 한국인 상인들이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신뢰였던 거예요. 한국인 상인회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을 만들었어요. 모든 상점에서 가격을 10% 인하하고 품질 보증을 더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AS 기간도 늘렸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다시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끼리만의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거래처가 되어주는 시스템이었죠. 김씨네 공장에서 만든 옷을 박씨네 가게에서 팔고 이씨네 식당에서는 최씨네 농장 채소만 썼어요. 자체적인 신용 보증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어려우면 모두가 도왔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1999년 들어서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국인 상점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였기에 힘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정직했고 여전히 믿을만 했어요. 그런데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봉해찌로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IMF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2003년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라질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거철마다 코레아노들이 브라질 일자리를 뺏는다는 선동이 반복됐습니다. TV에서 우리를 도둑놈 취급했어요. 마치 우리가 브라질을 착취하는 것처럼. 2004년 어느 저녁 뉴스에서는 코레아노 상권의 진실이라는 특집을 방영했어요. 한국인들이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모두 거짓이었지만 여론은 악화됐어요. 일부 한국인 가게에 돌이 날아들었고 한글 간판에 낙서가 그어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르셀라 같은 젊은 한국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르셀라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였다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어디든. 하지만 봉해찌로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증명하기로 했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놀라웠어요. 먼저 상인회에서 브라질 사회에 대한 무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빈민가에서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한국인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나섰죠. 우리가 말로 변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했어요. 또한 브라질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가난한 브라질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정직해졌어요. 더 투명해졌고요. 한국인 상인회에서는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세무당국이 언제든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다 보여주자고 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2005년 상파울루 세무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상인들의 납세 성실도가 98.7%였습니다. 브라질 전체 평균 60%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인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아노들 없으면 이 도시가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마르셀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혐오와 공격을 이겨냈는지 말이죠. 싸우지 않고 증명했던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명이 아니라 결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평화롭게 쇼핑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봉해찌로에 이번에는 브라질 사회 전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상파울루 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인 상인회와의 협력을 제안해 온 거예요.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며 말이죠. 2009년부터 우리 2세, 3세들이 브라질 사회 고위층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김영수 변호사가 상파울루 주 대법관이 됐어요. 한국계로는 최초였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민호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브라질 최대 건설회사 등의 한국계 임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 믿음의 기반은 40년간 쌓아온 신뢰였어요. 그 말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된 사실이었죠. 2010년 브라질 경제연구소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한국계가 브라질 GDP의 8%를 차지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기업들의 성공률이 달랐어요. 부도율은 전체 평균의 10분의 1이었고 성장률은 3배였죠.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브라질 주요 대학 교수진의 12%, 연방 고위 공무원의 8%, 대기업 임원진의 15%가 한국계였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마르셀라가 계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섰어요. 2011년부터 2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계 커뮤니티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 비율의 25배에 달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교육이요. 우리는 50년간 교육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실제로 한국계 가정의 교육비 지출은 전체 소득의 35%였어요. 브라질 전체 평균 12%의 거의 3배 수준이었죠. 그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12년 상파울루 시장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코레아노들 없이는 우리 시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요. 이후 봉해지로를 더 활성화시킨 건 바로 한류였습니다. 갑자기 젊은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거리로 몰려왔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신기함이 묻어났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브라질을 강타한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한국이 쿨하고 세련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라는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브라질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오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신기했어요. 우리가 50년 동안 지켜온 이 거리가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50년 전부터 브라질 사회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케이팝 때문에 갑자기 중요해진 게 아니라요. 정말 그랬어요. 한류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한국계들은 브라질 정치권, 재계, 사법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박민호 상원의원, 김영수 대법원장, 최정우 대기업 CEO. 이들은 모두 케이팝이 나오기 10년 전부터 브라질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케이팝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우리는 브라질 전체가 인정하는 존재였죠. 마르셀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브라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계 브라질인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민의 모델이다.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라는 걸. 무슨 의미였을까요? 할아버지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브라질 젊은이들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 케이팝 때문에 왔지만 진짜 한국을 알고 가거든요. 처음에는 BTS 굿즈를 사러 왔던 브라질 소녀가 한국 할머니와 친해져서 매주 한국어를 배우러 오고 있었어요. K-드라마를 보려고 한국 식당에 왔던 브라질 가족이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입구였어요. 하지만 들어와서 보는 건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진짜 실력이었죠. 그런 경험을 한 브라질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진짜 팬이 되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류 이후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브라질 대기업들이 먼저 한국계 임원을 찾아요.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과 거래할 때 한국계 직원이 있으면 성공률이 40% 높아져요. 실제로 2016년 이후 한국 마이너스 브라질 교역량이 3배로 늘었다고 해요.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계 브라질인들이 있었죠.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과 브라질을 연결하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문화가 뒤에 왔고 정신이 먼저 왔다. 그 말에 마르셀라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K-팝은 3분짜리 노래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한류는 분명 대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한국의 진짜 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여기 있었어요. 실내 하나만으로도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한국이에요. 50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이제야 당당해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문화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신뢰였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마르셀라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와의 긴 대화가 끝나갈 무렵 마르셀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르셀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이야기는 가난과 고통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여기 봉해찌로에서 만난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격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마르셀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겪으신 이민의 아픔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가요? 우리가 한국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그 말에 마르셀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얼굴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대기업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요. 마르셀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가 브랜드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을 지켜낸 사람들. 국가가 외면했지만 국가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 그날 밤 마르셀라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나는 조국을 외면했지만 그들은 조국을 증명하고 있었다. 0.3%의 이름이 한 나라를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편집실에서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며 마르셀라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